주말부터 이어진 소한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파는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풀리겠지만 이번에는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눈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도 서울은 영하권이던데요.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죠?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는 영하 5.1도였는데 오늘은 영하 10.3도로 무려 5도나 낮았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8.7도, 태백 영하 15.4도, 파주 영하 13.9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소한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을 이룬 겁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풀리겠습니다. 네, 추위는 금방 풀리는데 내일 눈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울 등 북서쪽 지역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눈이 확산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이 많습니다. 우선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내륙에 많게는 15c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이 밖에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 남쪽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리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재투표 시점을 미루는 건 야당의 자기 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할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의혹 특검 거부를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꾼 첫 사례인데 이 의원은 충청권 선거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청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입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을 검토했던 비주류 의원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흑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탈당할 경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 당내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며 파장이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감쌌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다리시게 된 데는 이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요 인사 경비 대책을 세우고 이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사흘 동안 서해상에서 잇따른 북한군의 포 사격으로 인해 이제 더는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을 포함해서 기존에 하던 사격과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과 연이은 포격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구체적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잇따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참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를 포함한 해상과 지상의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서 군사합의 이전에 하던 기존의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실상 9.19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북한이 다른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 군은 지난 6일 북한군이 60여 발 포탄을 사격하면서 포격을 10여 차례 터뜨린 것으로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본격적인 포사격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포격을 터뜨리고
또다시 사격이 끝나자 폭약을 터뜨렸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도는 우리 군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북한이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남한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북한군이 폭약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적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연일 북한의 포격이 계속되면서 서해 접경 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평도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연평도 망향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연평도 상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양쪽에 보이는 섬들이 북한 영토입니다. 그 뒤쪽이 수십 개 해안포 진지가 설치된 개머리 해안인데요. 제가 있는 대연평도와 북울과 12km 거리입니다. 그제 북한은 바로 이곳 개머리 진지에서 60여 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지금도 포문이 10여 개 이상 열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 폭격이 이어진 데다가 여전히 여러 포문이 개방되어 있는 만큼 이곳 긴장감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연평도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요즘은 꽃게잡이 시기가 아니라 연평도를 떠나 무태 머무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다만 폭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감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들은 늘상 면역이 돼서 그렇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애기들 뛰고 날치고 어저께도 또 소리가 약간 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시부터 한 35분간인가 포 쏘는 건 너무 세게 들리고 그랬어요. 무섭지요. 전부 다가 전쟁 날까봐 겁나지요. 특히 지난 5일 폭격 당시 한때 인천항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자칫 상황이 급변한다면 섬에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태가 길어진다면 생계에 타격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발사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에 이어서 2호기가 올해 4월에 발사됩니다. 방위사업청은 2호기와 3호기 위성을 올해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팔콘 9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 위성은 다음 달 시험 평가를 마치고 오는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며 3호 위성은 9월에 개발 시험 평가를 완료한 뒤에 11월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군 정찰 위성 2, 3호기는 악천후 날씨 속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방위사업청은 앞서 발사한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인 1호기를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새로 건설된 닭공장을 찾아서 생산 증대를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 닭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김 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주애를 경제 분야 시찰에도 대동하면서 향후 주애의 공개활동 범위가 비군사 분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칭했는데요. 이례적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 앞으로 위문 메시지를 보낸 예가 최근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인 친서와 칭호를 쓴 이유,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는 초강경 태도를 그리고 일본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건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또 정치, 군사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해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북한은 이전에도 이용 가치에 따라서 각하 호칭을 쓰곤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는데요. 이때 북한군 대장이 평양공항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정렬했다고 각하라고 칭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선인민군 명예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은 각하로 칭했던 문 전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7년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유엔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칭하자 김 위원장은 그에 대응해서 거친 성명을 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다음해 북미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하라고 칭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중반까지 두 정상은 수시로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는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서를 통해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서 각하란 표현을 9번이나 썼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상대에 대해 존칭과 막말을 오갔는데요. 일본은 철천지 원수라고 했던 북한이 다시금 각하란 존칭을 쓰면서 북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번엔 강진이 일어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이 일어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는데요. 사망자가 최소 160명 이상으로 파악된 가운데 피해 지역의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구조와 군안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인명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 노토 강진 일주일 만인 오늘 사망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161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는 5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이시카와현에서 나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주민도 10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진 구조의 골든타임, 즉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넘은 지 한참이지만 지난 6일에는 90대 여성 생존자가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고 앞서 4일에는 80대 여성이 골든타임이 지난 직후 구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구조당국은 생존자 수색에 희망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지역 곳곳에 눈까지 오면서 구조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면서요? 네, 이시카와현에서는 어제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12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자와 피난민들의 저체온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잔해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만 눈이 쌓이면서 건물 추가 붕괴 우려로 상황에 따라서는 구조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가 끊기면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스즈시 등 24개의 지구에서는 2,300명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난민도 28,00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 단전산수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난소는 코로나와 독감이 번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이시카와현은 피난민을 재해 지역 밖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면서 일단 워크아웃 불씨는 살렸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약속 이행 외에 추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는데 태영 측이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태영 측이 채권단 요구대로 계열사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열린 금융수장 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추가 자구안을 지난 주말까지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최상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모여 태영건설 관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 측이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게 확인된 건데요.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 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태영건설에 대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 지원입니다. 태영 측과 채권단이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영은 계열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 원을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게 태영건설을 지원한 거라고 주장해왔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를 위한 자구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끝에 결국 태영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각대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투입하면서 채권단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다만 추가 자구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의 회의, F4 회의 이후에 태영 측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태영그룹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영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발표도 확인도 없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추가 자구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태영 측에서는 워크아웃 신청 전제를 뒤흔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위협받게 되면 계열사 경영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건데요. 태영 측이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방안이 담긴 추가 자구책을 발표한다면 채권단도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사재 출연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이 이번 추가 자구안에 담길지도 관심인데요. 태영 측이 이르면 오늘 발표할 추가 자구책 내용에 따라 워크아웃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등의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로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짬이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과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면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내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넓히는 데 이어서 오늘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년 전과 비교해서 14% 오른 3,415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11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저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과 의사 수가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고가주택 군집 지역의 병원 수는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인구 10,000명당 병원 수를 따져보면 고가주택 군집 지역은 25.5개, 저가주택은 14.9개로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 지역은 50.9명, 저가주택 군집 지역은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가주택 군집 지역의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원, 저가주택은 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설 이전에라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경미한 실수는 없애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기술 박람회인 CES 개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CES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휴일에도 분주했습니다. 전체 전시장을 합친 면적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한 24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기술 혁신을 체험할 현장에 속속 도착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우리 기업들은 개막 전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공개하며 CES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유리창처럼 변하는 화면으로 개방감은 물론 입체감 있는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켜면 OLED 특유의 뛰어난 화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TV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스크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홈은 물론 AI 기술로 저화질 화면도 8K 화질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AI 스크린은 기존 스마트 TV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집안의 여러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홈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 첨단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가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현지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일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씨에 대해서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가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선수 황의조 씨 친형수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네, 작년 6월입니다.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어떤 영상이 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예. 사실 그 전, 한 달 전인 5월부터 황의조 씨는 내가 지금 너의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이걸 유포할 수 있다는 협박 문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이후 수사 결과 들어가 났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황의조 씨가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며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요청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형수가 용의선상에 있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예. 황의조 씨 본인도 지금 이 유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맡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영상을 유포한 것인지 그걸 수사기관 조사를 해보니 황의조 씨의 친형수가 범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 조사 결과 황의조 씨의 친형수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마치 황의조 씨의 옛 연인인 것처럼 사칭을 하면서 예. 이런 영상도 다시 이렇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놓고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요. 작년 12월 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구속이 것인데요. 된 거죠? 그렇죠.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촬영된 그 영상에 대해서 어쨌든 황의조 씨와 피해자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한 행위, 예. 이 영상 유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황의조 씨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정황까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협박 혐의와 이렇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포 행위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지금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모두 본인이 관여한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뭐 전략인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사실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일단 구속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는 일단 법원의 판단이 한번 있었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유주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속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적어도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황의조 씨의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 친형수 쪽에서는 일관되게 이게 해킹이 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휴대폰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해킹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과정은 필요한데 일단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해킹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또 양측, 검사 측도 그렇고 이 친형수 측에서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요. 나름 증거를 갖고 기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의 주장을 좀 살펴주시죠. 네, 검찰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전혀 어떤 이 휴대폰에 대해서 해킹을 당했다거나 다른 사람 해커가 접근해서 인위적으로 뭐 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탈취해서 내가 마치 이런 이 협박범인 것처럼 입으로 꾸며서 친형수를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꾸밀 만한 그런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장이거든요. 청수 측에서는 일단 해킹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그렇죠. 이제 예. 오히려 형수 측에서는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서로 반복하고 있어서요. 결국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쟁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요. 잠깐 전해드리고 또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한 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경찰청은 김 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남기는 말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한 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담긴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했습니다. 네, 8쪽짜리 예. 해당 문서죠. 자,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했는데 지금 경찰 수사 속보에 의하면 이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한 명을 지금 체포했다는 겁니다.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남기는 그 혐의는 뭐냐면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남기는 말 문서, 이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한 명. 자, 이 조력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예. 네, 관련해서 수사 속보가 좀 더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네. 질문을 더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검찰의 주장과 지금 친형수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더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의조 씨 수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환을 통보했는데 지금 3번째 통보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역시도 협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황의조 씨 역시도 이렇게 공개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이 촬영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른 피해 여성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의가 있는 하에서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예. 원치 않았다는 것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 통화 내용 등이 공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황의조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소속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환 일정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렇게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는요, 임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소환을 원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원칙적으로는 예.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내가 이날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1, 2회 정도는 당연히 다 생업이 있고 어떤 일정에 따라서 연기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연기와 조정의 횟수가 3회, 4회 계속되다 보면은 이젠 임의 수사가 아니라 결국 영장을 받고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황의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 대표 신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걸 도망을 간다거나 일부러 이렇게 소환을 미루기보다는 사실 초동에 어떻게 본인도 수사를 받느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빠르게 날짜를 협의해서 이제 소속 팀과의 어떤 그런 일정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예.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예.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의조 씨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그 신분은 박탈이 된 상태죠. 지금 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선발을 해서 기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혐의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재판에서도요, 지금 피해자 측이 호소하고 있는 게요, 지금 가해자가 어쨌든 특정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피해 동영상이나 영상,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만 믿고 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특히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 중형에 처해지게 되고 실제로 요즘 이 판례의 추세를 보더라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고요. 이 축구 인생에 있어서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황의조 씨가 지금 친형수 관련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냈잖아요. 재판에 그리고 또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황의조 씨도 처음에 이 수사가 진행될 때는 이제 본인의 가족이 이와 연루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타인에 의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딱 이 부분, 황의조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은 황의조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요. 지금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황의조 씨의 처벌 불원서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는 매우 어렵고 저는 사실 법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여성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 받고 있는 50대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달아 발생을 했고 그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도 좀 있었어서 좀 범인이 조금이라도 먼저 잡혔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은 분들이 남겨 있으시더라고요. 사안을 좀 살펴보자면요. 날짜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60대 여성이 이제 다방을 혼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을 폭행 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차 범행이고요. 이후 이제 돈을 금전을 약간 갈취한 후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3일에 이제 공개 수배를 예정하고 있었던 와중에 아직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1월 5일 2차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수법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60대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었거든요. 60대 여성 업주를 또 폭행 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5일에서야 수배 전단이 배포가 되고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이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진 그날 바로 강원도 강릉에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 시간, 그 범행 발생 시각을 보니까요. 저녁 7시, 저녁 8시예요. 그렇죠. 저녁 7시 저녁 8시면 그렇게 깊은 시간, 밤 깊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살해의 장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이라는 곳, 그러니까 커피숍인 건데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에서 특히 여성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방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드물고 이제 종업원도 퇴근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강도와 살인을 벌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는데 그 첫 범행이랑 2차 범행까지 한 6일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그래픽을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일에 공개 수배를 논의했다가 잠정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14시간 만에 범인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2차 피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개 수배가 항상 공개 수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수배를 하는 게 당연히 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공개 수배는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 그리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도주하고 있는 이 수배자를 이제 쫓고 있는 과정에서 공개 수배를 통해서 좀 용이하게 잡으려고 할 때 내리는 것이 공개 수배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이 기간 동안 이 가운데 이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만약 검거가 됐더라면 적어도 2차 피해자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은 강력히 남지만요. 문제가 당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가 인적이 드문 다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휴대전화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별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CCTV에 의존해서 사람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색출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또 CCTV를 통해서 이상한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뭐 휴대폰도 이제 신용카드를 쓰지 않다 보니 검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점은 결국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과 식생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49명에 달하던 감염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7주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중독균은 주로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집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가운데 0세에서 6세까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쉽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로 꼽히는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의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최대 이틀이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까지 오는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거에 걸린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고 뭐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열도 심하게 납니다. 또 이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하려면 자주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1분 넘게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됐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맹위를 떨쳤던 소환 한파 내일부터는 풀릴 것이라고 하죠? 네, 다만 내륙 곳곳에 대설이 예고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추위가 좀 풀리는데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낮이 된 지금도 날은 맑지만 바람이 불 때면 공기가 무척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는데요. 이제는 추위가 아니라 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많고 강한 눈이 예상되니까요.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 서울 등 북서쪽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0에서 15cm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텐데요. 수도권과 영서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내일 오후부터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근길보다는 퇴근길에 빙판길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미리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대전과 대구 영하 4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눈과 비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 북서쪽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은 한 주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 음식과 소매, 숙박업 등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건설과 제조, 음식, 소매업 등 128만 명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는 3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달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 126만 명, 개인 사업자 777만 명 등 총 90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미혼 인구 비중 증가가 전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혼인율을 높이는 한편 미혼 인구 특성에 맞게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미혼 인구 비중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 인구가 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핵심 연령층인 30에서 54세 인구의 미혼 비중은 2000년 7.4%에서 2020년 24.6%로 17.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 모두에서 총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침체기에 빠지는 이른바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떨지 윤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했던 재작년 말. 집값 바닥론이 힘을 입으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수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던 온기는 지난 9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기에 진입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족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2021년 최고가의 80% 수준을 회복하자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겁니다. 여기에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이 관망세에 접어드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집값 회복세를 견인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됐습니다. 거래량도 1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값이 하향 조정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수요자들 심리도 얼어붙고 있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황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도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1.5%에서 2%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현실화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 규제 완화 정책,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누적된 공급 절벽으로 전셋값은 상승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있어
올해 공급 불안을 잠재울 정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서 7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는 기후 동행 카드 시행 등을 고려해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인데 150원 올리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대 여성 15%는 저체중이고 절반 가까이가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만 유병률이 높은 남성들은 체중 관리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체중 감소 시도율 관련 논문을 보면 2021년 기준 19살에서 29살 여성 15%가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저체중인데도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는 16%가 됐고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데도 다이어트를 시도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였습니다. 반면 30, 40대 남성은 비만 유병률이 6년 전 40%대에서 2019년에서 2021년 기준 52%로 크게 늘었지만 체중 감량 시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교육부는 이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서 뒤늦게 수사 의뢰했고 감사원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한 단락이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같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넛지와 달리 이 책은 국내 번역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원 강사 A씨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휘의 뜻을,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는 달랐지만 외국 서적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강사 A씨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교육부가 A씨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학년도 수능 유출 논란을 언급했고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 판매를 하고 대금 수수하고 이제 이런 현직 교원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가 이제 수능 관련된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평가원이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조처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 씨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5일엔 경기도 양주에서 각각 60대 여성 다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검문소로 돌진한 차량을 뒤쫓으며 총을 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쏴 무고한 3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AP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저녁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마을 근처 검문소에서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스라엘 경찰관과 부딪힌 뒤 검문소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차량을 쫓아가며 총을 쏴 멈춰 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직전 검문소를 통과한 승합차까지 총에 맞으면서 안에 있던 3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돌진한 차량을 테러리스트 차량이라고 지목하고 신속한 대응 과정에서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넉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가자지구에서는 2만 3천 명에 육박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종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전을 우려해 미국이 또 나섰지만 긴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한 주택이 폭격을 맞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허 속에선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더 남쪽 라파에서는 알 자지라의 와엘 알 다흐두흐 기자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들 역시 기자로 취재 도중 공격을 받아 숨진 겁니다. 알 다흐두흐 기자는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4명을 잃었습니다. كيف يستقبل المرء فقدان فلم يستمر وبكره وكل شيء في حياته يعلم فقط بعضا من اسرته زوجته وابني محمود وشام.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여전합니다. 가자 북부 다라주와 투파 지역에선 무기 생산 기지로 이어진 100m 길이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공중에서는 목표로 삼은 건물에 여지없이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שמצאנו בתוכו גם מנהרות הגנה, גם בורות שיגור ששיגרו מכאן למרחב תל אביב ולמרחב עוטף עזה.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군사 공방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측면 지원하는 이란은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4번째로 중동에 보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까지 단숨에 달려간 블링컨 장관은 더는 긴장 고조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 송환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강경한 군사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북유럽은 연초부터 영하 4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낙오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선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로 뒤덮인 핀란드의 한 마을. 한 남성이 펄펄 끓는 물을 공기 중에 흩뿌립니다. 영하 30도 아래 강추위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눈으로 변해 쌓입니다. 핀란드 북부 에논테키오 지역의 기온은 한때 영하 43.1도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스웨덴 역시 지난 3일 영하 43.6도를 기록하며 1887년 이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곳곳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추위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거센 눈폭풍이 몰아닥쳐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 안에서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Jag har väntat här i 12, snart 13 timmar. Så känns som man kan detta nu. 반면 서유럽에선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여러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고 사망자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독일에서도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a, das Wetter ist jetzt gerade Schneeregen, aber so, wenn man dem Wetterbericht glauben kann, dann sollte das eigentlich ab morgen Frostwetter werden. Die Sonne soll scheinen und wir wollen hoffen, dass es besser wird. 유럽에 불어닥친 한파와 폭우 모두 북극 공기를 거두는 제트 기류가 극심하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트 기류의 사행이 심한 형태를 띠면 북반구 중위도에 속한 어느 나라에서든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46%에 달해 극심한 여론 분열을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차원에서 벌어진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CBS가 미국 국민 2,157명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격 박탈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였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에,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에 각각 찬성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유지가 56%로 박탈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51%가 대선 패배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49%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를 인질이라고 규정하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Hostages, they've suffered enough. They ought to release them. I call them hostages. Some people call them prisoners. I call them hostages. Release the J6 hostages, Joe. Release them, Joe. You can do it real easy, Joe. 반면 의사당 폭력 사태 당일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해 바이든 승리를 공식화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폭력 관계자들이 형량을 최대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TV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은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TV 부문 작품상 수상자에 호명돼 모두 3개 부문에서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이 작품의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은 한국계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1.5%포인트 하락한 35.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를 보면 1.2%포인트 오른 60.8%였는데요.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소폭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에서 6.7%포인트 떨어진 반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여야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놓고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에서는 쌍특검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방탄특검이자 진짜 이해 충돌이라면서 직격한 반면 야당에서는 군사작전하듯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며 특히 법무부가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론톡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입니다.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습니다. 국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분석해드리고 있죠.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 이제 갤럽 조사가 없어서요. 리얼미터 조사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5%포인트 하락해서요. 긍정 35.7%, 부정은 60.8%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연초가 되면은요, 네. 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3일날은 신년 인사에 됐고, 예. 그리고 4일날은 부처별로 했었던 거를 이제는 민생 토론회라 해가지고 그랬죠. 그랬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신년 효과. 신년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봐서는 신년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1.5%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30%대를 유지했다가 네. 이번에는 20%대로 떨어진 거로 세대별로 나타나고 좀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년 효과가 여기 보면 이제 그렇네요. 24.8, 28.4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지난주에는 30.2, 36.2였었는데 예. 저렇게 20%대로 떨어졌고 40%대도 물론 이제 떨어졌지만은 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스윙 보터는 역시 20, 30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신년 효과도 있지만은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관심 있게 보는 효과가 더 추가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한동훈 효과가 과연 얼마큼 나타날 한동훈 것이냐. 효과. 예. 두 번째는 신당 효과가 과연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하고요. 예, 예, 마지막 예.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부산 피습 관련된 효과입니다. 예, 특히 이제 예. 부산의 민심이 이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조사 결과로 보면은 저렇게 20, 30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실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나름대로 지지도는 높아지는데 예. 한동훈 효과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잡힌 거고요. 네. 그리고 부산 민심과 관련돼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예. 요동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백수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대통령에 대한 네. 주목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지지층도 그렇지만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도층, 무당층, 또 수도권, 2030 MZ세대 이건 뭐 거의 우리 답안처럼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중수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들어오려면 신년 효과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발언 또는 대통령의 새 정책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 1월 신년 효과가 안 나타난 걸까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좀 덜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 주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옮겨간 것도 있을 테고요. 예. 또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 특검법이 계속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통령의 다른 이슈로 시선이 옮겨가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라면 특검법이나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였다지 예. 대통령과 뭐 관련된 정책이나 또는 대통령의 행보와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대거
허가가 급속도로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네.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롯이 밴더웨거닝 또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면 뭔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뻥뻥 뚫려줘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게 또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비서부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현상이라서 신년 초이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는 지지율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난 주말에 행사했잖아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있겠죠. 예. 바로 그 영향이 오는 총선의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까 스윙 보트 역할을 하는 쪽이 2030 세대거든요. 2030 세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게 실제 연령대별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20대, 30대가 별다른 신년 효과가 없이 공이 예. 5%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60대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연령대가 50대인데 고작이 1.1%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뭔가 이렇게 주목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뭔가 경제에서 좀 더 50대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네네. 기회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선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꼭 신년이 아니라고 해도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크게 엇갈렸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시면은 인천 경기는 내려갔는데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취약한 지역이 바로 인천 경기 인천이라고 예, 봐야 예. 되겠죠. 그런데 더 내려갔어요.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 피섭이나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반면에 대전, 세종, 충청은 올라갔어요. 예. 이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청권 행보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충청권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소외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뭐 지역적으로 볼 때 충청권이 또 좀 결집을 한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쌍특검 관련해서 일단 재의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재의결을 당장 하자라고 국민의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예? 권한쟁의 심판도 해야 된다,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오랫동안 지켜왔었던 관행이라든지 관례를 우리가 보통 불문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특검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 2020년도 우리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오랜 관행은 선거법만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고 당시에 민주당하고 군소정당 네 정당이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재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늦어도 한 열흘 이내 되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재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민주당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권한쟁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재의결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통 권한쟁의 심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50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뭐 총선 다 끝나고 그거 하는 거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재의결 투표와 관련된 거는 국회법상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4월에 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혹시 2월달 공천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배제된 의원들이 아마도 이 재의결에 했을 때 반대표를 아니라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거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똑같은 게 뭐 민주당도 공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한 분들이 뭐 반대 현상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었던 재의결과 관련돼서는 그 여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외 쌍특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통과된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당이
국민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거를 뭐 2월 달, 3월 달로 늦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재의결 요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을 하게 되면 찬성 198석 이렇게 이상 나와서 재의결 요건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뭐 재의결 여부보다도 언제 할지를 놓고서 지금 머리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이탈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잠깐 돕자면은 1월 9일 날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네. 내일 재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탈표가 거의 없겠죠. 지금 아직 공천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꼼짝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2월 달, 3월 달 되면 공천에 사실상 탈락되거나 거의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국민 여론도 의식하고 공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꾹 하고 이렇게 찬성을 던지지 않겠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깔려 있는 전략인데 저는 짧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권한쟁의 이 부분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핵심은 특검법이냐 특검법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선거에는 국정에는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 때문에 여성, 중도층 그리고 주부층 그리고 경기도 이쪽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논란을 김건희 여사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도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불식시키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들,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선은 저는 최소한으로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잠재울 수 있는 보다 뭔가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뭘까요? 플러스 알파가? 그럼 핵심적인 거는 이걸 거예요. 그 초창기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총선 후 특검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 정권은 달았어요. 독소 조항을 빼고 그리고 특검을 임명을 할 때 지금 야당으로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전환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무조건 총선 후에서도 특검은 없다라고 이제 딱 대통령실에서의 의중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총선 후 특검이란 말도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의제를 비대위원 회의에 올리겠다라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아마 어떤 형태든 간에 총선 후에 특검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아마 플러스 알파가 아닌가라고 뭐 추론해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 후에 특검이라는 건 이미 거론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은 그건 완전히 꼼수다라고 이제 나오겠죠. 맞대응을 하겠죠. 저는 그거보다는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좀 의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공감도를 가지고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어려운 거지만 저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렇게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선거에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지지율 50% 넘으면 김건희 여사는 행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히 어떤 일정으로 앞으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한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총선에서 그 평가를 받겠다.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내조만 하는 사람한테 부속실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속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안 했던 것은 공약으로 제2부속실이 대통령- 내조를만 하겠다는 것을 예. 전제를 했을 때는 그게 예.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제2부속실을 설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내조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수 여사는 활동을 안 했나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 면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입장 변화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 그랬죠. 선출될 권력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혈세로 보좌해야 하나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국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또 주목이 되고요. 계속해서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 오늘 국민의힘을 선택했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 결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로 보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하면서요. 네. 이 대전 지역은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전 지역이 7곳이 지역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 7곳 모두 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은 유성을 거기는 이제 여러 과학 단지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데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아마 출마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뭐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충청도가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28곳 중에서 20곳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은 6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소한도 28석 중에서요. 예. 18석을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일당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예. 현재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상민 의원까지 들어오면 10명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8석 이상을 충청에서 가져오려고 한다면 대전, 청주 예. 쪽이 가장 이제 그 의석수가 많거든요.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돌풍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이제 이상민 의원은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역할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들어와서 호랑이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자세로 예. 미스터 쓴소리에 그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에 충분하게 그런 쓴소리를 역할을 해야 할 수 한다.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상징적 효과겠죠. 아까도 우리가 지역별 분석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충청권이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치 지역적으로는 충청이 중도를 또 상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또 더군다나 반명적 성향이 강한데 예.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인 당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직후에 들어온 거예요. 예, 네. 일종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밴드웨거닝의 영향력으로도 더 이제 작동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반명 정치인 예. 이것을 유입하는데 효과가 있을 테고 중도 무당층에게는 좀 상징적 효과가 있어요. 예. 그토록 민주당 내에서 선소리를 냈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네네. 그 효과를 더 이제 이 부분을 강화해서
또 강조하는 그런 셈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해볼까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 것 같아요. 자, 이낙연 신당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저야 뭐 수없이 우리 이 프로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결국은 민주당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수차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탈당의 이유가 뭐냐면 반이재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거대 양당 체제가 국민에게 희망을 못 주는 걸 한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결국은 김대중 정신을 어느 정당이 진짜 계승하느냐. 현재의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호남이나 수도권이라든지 친문이라든지 옛날 친노 진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지난주에 본격화하려고 그랬는데 좀 일주일 연기된 것 같아요. 피습으로 좀 주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안 변하는 거죠. 속도만 원래 지난주 예고됐던 것이 11일로 미뤄졌을 뿐이다. 결국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둘러싼 리스크가 피습이라고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신당과 함께 이낙연 신당이 다수당이 어느 쪽이 될 거냐.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여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설사 이건 가정입니다. 주인공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연으로서 어느 쪽이 주인공이 되는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유권자총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인데 서울, 경기, 인천의 호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호남 유권자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강조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낙연 신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제3지대 이야기 나오고요. 신당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이번 주에 거취를 지금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중 한 명이죠. 이원욱 의원. 제3지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등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반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새겨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통합당부 메시지, 또 김대중 대통령 통합 메시지를 다 아전인수식으로 다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당 정치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한번 보면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95년도 새정치국민회를 누가 만들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서 정통 야당을 깨고 탈당을 해가지고 만든 정당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왜 김대중 대통령은 통합을 안 하고 분당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함을 좀 느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얘기하는 항상 총선 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빅텐트론입니다. 근데 우리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정체성의 혼란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렇게 정체성이 안 맞는 정당들이 오직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승리한다면은 또 갈라쓰고 분열되고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느냐. 정정당당하게 단독이라도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로 가야지. 창당도 하기 전에 빅텐트 얘기하고 이게 과연 한국의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변호사님께는 그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원욱 의원은 제3지대의 교두보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뭐 김영준 교수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또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이전의 사례를 우리가
또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신당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빅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체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과 금태섭, 양양자는 좀 합해지는 듯한 협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 신당까지 얹혀져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어르렁 할 수 있는 좀 할 수 있는 이 빅텐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도 없다. 배제하지 마라. 이 기득권 두 정당, 거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데 빅텐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걸 또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뭐라 했어요? 지역구는 따로 하고 비례대표는 따로 하고 지역 이런 식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자신의 비전과 그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그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학적으로 그냥 합치는 것만 가져간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뭐 차차 시간을 두고 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생물이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용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여론 톡톡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를 도운 70대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과 관련한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먼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경찰은 70대 남성 A씨를 어제 저녁 충남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방조입니다. A씨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해자 60대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어디론가 우편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보내기로 약속한 우편물은 김 씨가 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남기는 말 문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편물을 어디로 보냈는지 김 씨와는 무슨 관계인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것을 A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전날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진 채 부산으로 갔고 흉기의 날도 갈아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 언론사 독자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쓴 게시물들이 있어서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차상입니다. 제가 이 임명장 때문에 아이고. 그거 하신 거죠? 임명장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다 이준석 대표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틀 만에 무려 38,000명의 당원분들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원 해주시기로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이준석 좋아해요. 아유 그러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허은하 의원님 이렇게 의원직 내려놓고 하는 거 너무 멋있었죠? 그래 저희가 비교도 많이 되고. 영남 지역의 공천이나 이런 것이 순탄하게 또 순리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무리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날 이낙연 대표 만나시면 어떤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저희 개혁신당이 보여준 행보
보다는 조금 진척 상황이 더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님이랑 김치균 총님 옆자리 앉으셨는데 좀 대화 나누실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세요? 옆에 참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낙연 대표님 힘내세요.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 낙성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신당에 합류하면 혹시 현역을 거시는? 네, 차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리할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 머리도 좋아서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걸 남이 왈가왈 보는 것은 큰 결례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8도나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낮 기온은 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 등 북서쪽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강원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서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에도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눈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과 대구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도, 청주 5도, 창원은 7도가 예상됩니다. 눈과 비는 수요일인 모레 오전 북서쪽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 남은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